처음부터 잘하지 그랬나? 내가 너한테 여러 번 기회와 도움을 줬던 이유는 너를 봐서가 아니라 내 딸의 남편이라 그랬던 거지.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김미숙입니다. 곧 환갑을 바라보고 있고 인천에 있는 한 재래시장에서 수제 어묵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30대가 넘은 우리 딸도 저와 같이 장사를 하면서 어묵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니 예전처럼 다시 회사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딸은 회사보다는 장사하는 게 좋다며 한사코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딸이 옆에서 열심히 사는 걸 보면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려옵니다. 우리 딸 지혜는 얼마 전 가슴 아픈 이혼을 했거든요. 자식은 아직 없으니 다행이었지만 어미로서 자식이 이혼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큰 괴로움이었죠.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들은 모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애지중지하며 키운 내 아이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제 살을 도려낸 듯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모습을 지나치지 못하고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던데 저처럼 혼자 살 팔자인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 부디 귀한 지혜를 나눠주세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모두 간절히 필요하답니다. 그럼 차근차근 저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맞선을 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젊은 시절부터 몸이 무척 허약했어요. 서로 비슷한 형편의 두 사람이 만나 저희 부부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어도 소소한 행복을 즐겼죠. 그리고 결혼 1년 후 금쪽 같은 딸, 지혜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심한 기침을 달고 살더니 오랫동안 앓고 있던 결핵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때 지혜의 나이 11살, 저는 37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부모님은 아들이 죽은 게 저 때문이라며 원망하시더군요. 아내로서 남편을 제대로 내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떠난 거라며 장례식장에서 제 뺨을 때리시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지혜를 보고서도 대를 잇지 못하는 계집아이니 필요 없다고 하셨고 남편이 떠난 이후 저희 모녀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어린 지혜를 안고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몹시 막막했지요. 하지만 배고파 울음을 터뜨리는 딸아이를 보고 이내 정신 차렸어요. 언제까지 바닥에 엎어져 있을 순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청소 대행 업체로 들어가 건물 청소 일을 하기도 하고 식당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오래 일하진 못했어요. 아이를 키우기에는 급여가 부족했거든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시장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수제 어묵집 앞에 멈춰섰죠. 그곳에는 사람 구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일할 사람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어묵집 사장님과 간단히 면접을 받고 사장님은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시더니 앞으로 이 가게에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네 사정은 알았네. 우리 가게에서 일해봐. 성실하게만 일해주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저는 어묵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나가 어묵을 만들고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판매했죠. 처음에는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혜를 잘 키우려면
어묵 가게에서 버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팔다 남은 어묵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면 지혜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어묵을 맛있게 먹었죠. 그 모습만 보면 고된 하루의 피로가 싹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어묵을 만들고 파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고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에 철이 일찍 든 지혜는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얌전하게 자랐어요. 제가 힘들게 일하는 걸 알기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알아서 항상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묵 가게의 사장님은 10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를 보고 나중에 은퇴하실 때 가게를 물려주셨습니다. 이 어묵 가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며 권리금도 거의 받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했는지 몰라요. 그 후 어묵 가게는 꾸준히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시장에 자리 잡은 지 20년도 더 된 집이라 단골 손님도 많았고 어묵을 만드는 노하우도 좋아 주말마다 어묵을 사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죠. 어묵을 만들어 파는 일은 무척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때 저는 젊었고 지혜도 잘 자라고 있었으니 신명나게 일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죠. 그래서 지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지혜는 서울에 있는 한 중견기업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어요. 특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르신만 봐도 얼른 뛰어가 대신 들어다 주곤 했죠. 그런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소개할 남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아직도 제 눈에는 마냥 어리게 느껴지는 딸인데 벌써 이렇게 자라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가슴이 다 뭉클해지더군요. 그런데 딸이 만난다고 하는 남자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부모님은 모두 일용직으로 일하신다고 하더군요. 모르긴 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영철 오빠 집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오빠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네가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딸의 말에 저는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딸을 믿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본인의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딸은 그 남자를 1년간 꾸준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과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인사를 왔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사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아직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니? 너희 아직 20대고 젊은데 조금 더 사회생활도 해보고 돈도 모은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건 어떠니? 너희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기도 하고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러자 예비 사위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 지혜 평생 안 굶기고 고생 안 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을 걱정하시는 거라면 너무 염려 마세요. 부모님이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도 손 벌려 보신 적 없으세요?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돈도 계속 모으시고 있습니다. 평생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계시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지혜가 신경 안 쓰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 딸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더군요. 엄마, 영철 오빠 말이 맞아요. 오빠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서 저도 믿고 있어요. 우리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딸과 예비 사위의 의젓한 다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테니까.
그래, 엄마. 나도 어머님, 아버님 뵙고 왔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또, 우리가 아직 젊잖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지금 고생하는 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빛을 볼 거야. 우리 지혜야 뭐 내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잘하니까 엄마는 당연히 믿지. 그래도 연애와 결혼은 다르니까 가족들을 더 챙겨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 지금 내가 여유로운 상황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싶지.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걸 해줄 수 없으니 더 걱정이 되는구나. 저의 말에 예비 사위는 도움은 안 주셔도 된다며 스스로 잘 살아보겠노라고 이야기했죠. 걱정 붙들어 매라면서요. 그 마음이 어여쁘기도 했지만 저는 딸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써서 오래되었지만 깔끔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죠.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장모님께서 좋은 집을 내어주신 덕분에 저희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네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잘 살게요. 아니야, 좀 더 여유로운 집에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지. 자네도 이제는 내 가족이니 개의치 말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주는 집이니 이것만 명심해 줬으면 좋겠네. 평생을 고생하면서 자란 딸이라 결혼하고 나서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사위에게 마지막으로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나중에 형편 좀 나아지면 차근차근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덕분에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꿈만 같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고 전했지요. 그리고 딸이 작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부부가 엄마에게 드리는 용돈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마련해주신 집에서 공짜로 덜컥 사는 것도 너무 양심 없고. 그래서 먼저 남편이 엄마한테 챙겨주는 건 어떠냐면서 말했어요. 그냥 작은 월세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용돈은 넣어두라고 이야기했지만 딸과 사위는 별로 큰 돈도 아니라며 고집있게 용돈을 쥐어주더군요. 그 후로 매달 꼬박꼬박 같은 금액을 저에게 송금했어요. 딸이 주는 용돈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되니까 이제 주지 마. 엄마도 가게도 있고 돈도 벌고 있잖아. 이거 모아두었다가 너희 필요할 때 써. 생각보다 결혼하면 돈 나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엄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데 받아두세요. 그런 두 사람의 예쁜 마음에 저도 감동을 받았고 딸내미가 보내주는 돈은 쓰지 않고 잘 모아두었죠. 지혜는 한동안 행복하게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어두운 얼굴로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안사돈께서 공사장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움직이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엄마, 어머님이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많이 다치셨어. 지금 당장 생계도 막막하고. 아버님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어머님 간병까지 하고 계세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지금 두 분 모두 일도 못하고 계시고 그동안 수술하고 재활하느라고 모아둔 돈도 다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따로 들어둔 보험이 없어서 큰 돈이 한꺼번에 나갔어. 아이고, 어쩌다가 다치신 거야?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정도야?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큰일이구나. 간병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시부모님 댁에 가서 한번 뵙고 오긴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집이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님은 집안일을 거의 안 해보셔서 매일 라면 같은 것만 끓여 드시는 것 같고 어머님도 계속 누워만 계시고 두 분 모두 며칠 새에 살이 엄청 빠지셨어요. 아이고, 박서방은 뭐라고 해? 남편은 당분간 시부모님 모시자고 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는데 남편이 어머님 허리가 나아질 때까지만 모시자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지혜의 말을 듣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돈께서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시잖아. 너희가 생활비 드리겠다고 했을 때에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 사시겠다고 하셨고, 그거 다 거절하셨잖니.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늘 너한테 따뜻하게 해주셨으니 함께 지내기 힘드신 분들은 아니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간병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잘 생각을 해보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고. 알겠어요, 엄마. 박서방이랑도 잘 이야기해 볼게. 상황이 많이 힘들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지.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니까 속이 편하네. 그 당시 박가사돈께서도 일을 못하시고 안사돈 간병에 집중을 하다 보니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혜와 박서방은 며칠 고민을 하다가 시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평상시에도 경우 없는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딸을 고생시키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잠깐 만나서 서로 좋은 모습만 볼 때와 같이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때 저는 왜 그 사실을 간과했을까요? 지혜는 시부모님을 집으로 모신 뒤 곧 적응하고 잘 맞춰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어색한 표정으로 사위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어요. 지혜도 없이 혼자 찾아온 적 없었는데 저는 놀란 얼굴로 사위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니, 박서방, 이 시간에 여기는 웬일이야? 지금 근무 시간 아닌가? 장모님, 안녕하세요. 아직 아내가 말 안 했나 보네요. 저 사실 회사 그만둔 지 몇 주 됐어요. 뭐라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갑자기 왜? 사위는 그동안의 근황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돈들은 딸 내외의 신혼집에서 함께 잘 지내신다고 하더군요. 다니던 병원도 예전 집보다 훨씬 가까워져서 한층 편안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수입이 없어지자 박서방은 이대로 회사만 다닐 순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돈벌이가 더 많이 되는 일을 찾으려는 생각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다른 일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다 꽤 괜찮은 가게를 인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굳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장모님, 저희 부모님 사정도 그렇고 앞으로 제 아내랑 더 잘 살려면 지금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혹시 돈이 필요해서 왔나? 네. 사실 신용대출도 좀 받아두었지만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어요. 혹시나 도와주실 여력이 되실까 해서요.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니 좀 걱정이 되네.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지혜랑도 말은 해봤나? 지혜랑도 이야기 중인데 제가 오늘 장모님 찾아온 사실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초기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나? 7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사위는 제 눈치를 살피며 본인이 인수하려고 하는 가게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더군요. 큰 길 사거리에 있는 도넛 가게였어요. 바로 근처에 회사가 많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인수한다면 장사가 꽤 잘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사업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위가 덜컥 그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긴 하더군요. 사위는 초기 자금을 얼마를 투자할지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지나면 투자한 자본이 회수될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고 일단은 알겠다고 하며 사위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지혜랑도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일을 마친 후 지혜와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지혜도 남편과 미리 이야기 나누었다며 한숨을 푹 쉬더군요. 딸은 남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남편이 회사까지 그만둔 바람에 그 일을 하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봐야 아는 거지. 고민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엄마도 아시다시피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고민이죠. 엄마가 그 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미안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매번 받기만 해서. 지혜는 그렇게 말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제 막 30이 넘은 나이, 사회생활을 길게 하지도 못했고 결혼해 시부모님까지 모시면서 어떻게 돈을 모았겠어요. 그저 지쳐 보이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그 나이에는 큰일 시작하려면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7천만 원을 사위에게 건넸고 사위는 그 돈을 보태서 도넛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사위의 사업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었어요. 한 달 만에 금방 자리 잡은 사업은 매달 꼬박꼬박 큰 매출을 기록했죠.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이 들리니 무척 기뻤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사위뿐만 아니라 사돈 내외의 태도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몸이 좋아지면 다시 집을 구해 나갈 것처럼 하던 사돈 내외는 지혜와 박서방 집에 아예 정착한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 어디야? 오늘 시간 되면 집에 좀 들를 수 있어? 저번에 보니까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서 걱정되더라고. 엄마가 보약이랑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거 다 챙겨놨으니까 시간 되면 집에 들러서 가지고 가. 저녁도 먹고 가고. 엄마, 나도 오늘 당장 가고 싶은데 퇴근하고 나서 어디 좀 다녀와야 돼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어쩌지? 내가 다음에 시간 여유로울 때 들를게. 미안해, 엄마. 애쓰게 준비해놨을 텐데 가보질 못해서.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처리할 일이 너무 많다면서? 너도 덩달아 많이 바빠졌구나.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한가해진다고 하니까 그때 집에 들러. 응, 엄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혜가 무척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딸의 고생이 눈에 밟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저것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통화가 끝나는 바람에 더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그 뒤로 지혜는 한참 동안 찾아오지 못했어요. 가끔씩 전화를 걸면 매번 바쁘다는 말뿐 오래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씩 틈날 때마다 찾아오던 딸은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어요. 심지어 사위는 일이 바빠서 얼굴은커녕 전화도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죠. 딸은 자신의 일도 바쁘지만 사위의 일을 처리해 주느라 정신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얼굴 보길 기다리며 몇 개월이 지나자 결국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 집으로 찾아갔어요. 오래전에 지어두었던 보약을 챙겨서 갔지요. 그리고 딸 집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 집안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그 수수한 아파트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 바뀌어 있었죠. 집에 있던 안사돈은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갑자기 오셔서 놀랐네요. 지금 지혜는 아직 안 왔어요. 퇴근할 시간이긴 한데 오늘 좀 늦게 올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 해야 할 일 좀 시켰거든요. 아, 네. 제가 놀란 표정으로 집안을 두리번거리자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이번에 리모델링 싹 했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워졌지 않아요? 그러네요.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어서. 사돈께서는 몸은 어떠세요? 허리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고맙게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요즘 지혜랑 박서방이 많이 바쁜가 봐요.
얼굴 보기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아유, 우리 영철이가 어떤 아들인데요. 무슨 일을 해도 걔는 잘했을 거예요. 원래 작은 회사에만 있을 아이가 아닌데 거기에 묶여서는 자기 능력을 발휘 못했던 거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꽃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리모델링은 언제 하셨어요? 아, 저희 집 합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싹 고쳤어요. 그전 구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고급스러운 거실을 지나 가장 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사돈의 물건들이 있더군요. 커다란 돌침대, 안마의자까지. 처음이랑 구조가 좀 바뀌었네요. 안방은 사돈께서 쓰시는 건가요? 그럼 박서방이랑 저희 딸은 어디 방을 쓰는 거예요? 우리 영철이는 바로 옆방을 써요. 그 옆방을 보자 사위의 방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근해 보이는 침대와 커다란 텔레비전이 놓여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딸아이 물건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혜도 이 방을 같이 쓰나요? 아, 지혜요? 지혜는 다른 방 써요. 안사돈은 저를 거실 건너편에 있는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 위치한 가장 작은 방이었어요. 그 방은 창고 용도라 창문도 따로 없었습니다. 침대도 하나 없이 얇은 이불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군요. 저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어 다시 물어봤어요. 근데 왜 사위랑 같이 안 쓰고 이 방을 쓴다고요? 아니, 왜 방을 따로 쓰는 거예요? 사돈. 요즘은 부부라고 같이 방을 꼭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늦게 집에 오기도 하고 예민해서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방을 따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니까 둘 다 잠도 잘 자고 편안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영철이도 배려심이 깊어서 자기가 늦게 오면 혹시라도 지혜 깰까봐 많이 조심했어요. 그래서 매일 피곤했는데 이제는 영철이도 잠 잘 자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군요. 안방은 사돈네가 차지했고 딸은 그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침대도 없이 이불만 펴고 자는 듯 단출한 딸의 방을 보면서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는 듯 했어요. 그에 반해 사위의 방에는 고급 브랜드 침대와 수납장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도 원래 있었던 딸의 결혼 사진은 떼어져 있었고 TV 밑으로 오래전에 찍어두었던 사돈네와 사위만 찍힌 가족 사진이 놓여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울컥하여 급하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해보니 딸은 너무나 밝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벌써 집에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지. 나 일 거의 끝나가는데 내가 좀 더 서둘러서 엄마 얼굴 보러 갈 걸 그랬어. 그래. 너 근데 박서방이랑 각방 쓰니? 엄마, 내 방 봤어? 그거 걱정하지 마. 내 침대 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불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엄마 놀랐을 것 같아. 근데 다음 주에 침대 온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너무 답답하면 집에 언제든지 와. 알았지? 엄마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술친구도 해줄 테니까 걱정 싹 놓고 집에 와.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엄마 이렇게 걱정할까봐 집에 오라고 못했어. 보이는 것보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지금 바쁜 일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연차 내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연차 내고 쉬러 갈 테니까 그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자. 그래, 우리 딸.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고민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말하라고.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 힘든 거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없어. 엄마한테는 딸이 제일 소중한 거 알고 있지? 딸은 힘든 기색도 없이 오히려 괜찮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우리 지혜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제 평생 소원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혹시나 그게 딸에게 짐이 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사위와 말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여러 번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대부분 전화는 받지 않았고 매번 바빠서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는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박서방, 나일세.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 지혜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니 꼭 연락 주게. 장모님,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났을까요? 가끔씩 보는 딸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딸은 말을 아꼈어요. 저는 분명 딸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매일매일 딸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래시장으로 사위가 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것처럼 보였던 사위는 직원들과 함께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 근처로 지나가는 사위를 보고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다가갔어요. 박서방. 아이고, 드디어 얼굴을 보네. 가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전화를 해도 통 연결이 돼야 말이지. 너무 반갑네. 장모님, 저 바빠요. 지금 가게 때문에 재료 구입해서 바로 가야 한다고요. 직원들도 저기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급한 일이시면 메시지 보내세요. 아니면 지혜한테 말하시던가. 사위는 정색을 하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팔을 잡고 애원하듯 이야기했어요. 아니, 박서방. 아무리 그래도 잠깐 시간은 내줄 수 있지 않나? 5분이면 되네. 잠깐 커피 마실 시간만 내주게. 이럴 시간 없다니까요. 이것 좀 놓으세요. 바쁜 사람 붙잡고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 진짜. 옷에 어묵 비린내 다 베이잖아. 짜증나게 진짜. 사위는 거칠게 제 팔을 뿌리치고 급하게 떠나버렸죠. 그런데 그때 저는 전화를 들고 있었고 그 전화는 딸과 통화 중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딸과 통화 연결을 하다 사위를 보고 반갑게 뛰쳐나갔던 거예요. 사위와 잠깐 씨름을 하는 동안 딸이 전화를 받았고 저와 사위 사이에 있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남편 거기 있었어? 지금 엄마한테 그 자식 그따위로 말한 거야? 지혜야, 박서방이 바쁜데 엄마가 너무 귀찮게 했나 보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딸은 흥분한 듯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얌전하던 딸이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지혜야, 왜 그래? 내가 죽을 정도로 참았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며 딸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려 버리더군요. 딸은 서럽게 울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며 지금까지 온갖 집안일과 병수발은 모두 지혜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딸은 자신의 회사에 다니면서 따로 남편 사업의 뒤치다꺼리까지 모두 했다고 하더군요. 인건비를 아낀다면서 말이에요. 지혜는 자신의 회사 일이 끝나면 사업 관련된 일로 매일 밤 10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했고 집에 돌아오면 온갖 빨래, 청소,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새벽까지 집안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집안일하는 소리가 시끄러우면 남편과 시부모는 나와서 조용히 일하라며 물건까지 집어 던졌다고 하더군요.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동안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어 같이 엉엉 울고 말았어요. 이 미련한 거사. 진작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야지. 왜 그걸 참고 살아? 왜? 엄마,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 결국 딸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혼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남편과 했던 대화, 시부모님이 퍼부었던 폭언이 모두 녹음 파일로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딸에게 과도한 사업 업무를 떠맡긴 것도 모두 증거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고 남의 자식 눈에서 이렇게 피눈물이 나게 했을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부모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혜를 위해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와 지혜는 바로 다음 날부터 변호사를 만났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그리고 집을 점거하고 있는 사돈들에게 퇴거 명령도 진행했습니다. 사실 그 집은 제 명의로 산 아파트였어요. 원래는 딸 명의로 사려고 했다가 그렇게 하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 부동산의 조언에 제 명의로 일단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는 증여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혜는 남편의 사업과 관련된 일을 폭넓게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매출을 속여 탈세를 하고 있던 정황을 포착한 것이었죠. 이 부분은 따로 신고를 했고 이혼 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는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금도 회수하겠다는 청구서를 사위에게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자 사위와 사돈은 쉴 틈 없이 날아드는 소장으로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큰 소리 치던 사위도 이혼 소송에 퇴거 신청에 탈세 신고, 투자금 회수까지 줄줄이 날아오자 그제야 죄송하다며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몇십 통의 전화에 단 1분도 시간을 내어 답변하지 않았던 사위는 이제 전화기를 붙들고 몇 시간이라도 통화하며 싹싹 빌었죠. 장모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바쁘고 예민하다 보니 너무 과도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미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다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투자금으로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장모님이라니 이제 나는 당신 장모님 아니에요. 그렇게 당신네들 상황 다 봐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내 딸이랑 잘 살라고 집 내놨지. 너네 부모 살게 하라고 집 줬는 줄 아나? 우리 지혜는 골방으로 내쫓아놓고 너네들까지 호의호식하고 사는 꼴을 나한테 당당하게 보여줬지 않나? 너무한 건 그쪽이지 내가 아니네. 사위는 냉정한 대답에도 굽히지 않고 애원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혜한테도 제가 용서 빌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나? 내가 너한테 여러 번 기회와 도움을 줬던 이유는 너를 봐서가 아니라 내 딸의 남편이라 그랬던 거지. 이제 기회는 끝이야. 너와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혜랑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많이 나오고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아서 저 빈손으로 쫓겨나요. 지혜 착한 거 아시죠?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되면 지혜가 더 힘들어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사위는 절박한 목소리로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위와 사돈 번호를 모두 수신 차단했고 2번 다시 통화할 일은 없었죠.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워낙 다양한 증거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어요. 지혜는 이 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씩씩하게 자리를 박차고 다시 나왔어요. 아직도 회복하는 기간이라 지금은 시장에서 저와 같이 어묵 장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얼마 전 지혜가 함께 여행을 다녀오자며 해외여행 팸플릿을 보여주더군요. 살이 쑥 빠져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잠시 가게 문을 닫더라도 시간을 내어 딸과 함께 여행을 다녀올까 해요. 힘든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네요. 예전 사위를 생각하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릅니다. 힘들 때 손 내밀었던 귀인을 배신한 사람은 끝이 좋을 수가 없지요. 그 도움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풀렸던 건데 그 귀한 은혜를 망각하면 잘 되던 일도 모두 한순간 꿈처럼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착하고 순했던 제 딸이 사람을 잘못 만나 이렇게 큰 상처를 입게 된 걸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좋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자기 인생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합니다. 이 일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여전히 착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그렇게 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저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위로나 따끔한 일침 그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힘든 시간을 겪은 저희 모녀를 위해 짧은 한마디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